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전날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횡보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어느 정도 좀 횡보 마감하고, 네, 현재 대이장 지금도 장대 양봉 나오고 횡보, 하락, 다시 상승 등등 아주 혼조세인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란 이슈 때문이죠. 이란과 미국이 휴전 협상을 한다 만다. 그래서 하면은 어떤 조건들이 붙냐 안 붙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기대감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란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해당 이슈로 숏 스퀴즈가 얼마나 나오면서 지금 밑에 깔려있는 숏이 얼마나 녹을 것인지, 그리고 유가와 국채금리가 얼마나 안정화될 것인지, 그리고 빅스도 얼마나 안정화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의 노이즈가 이렇게 잔뜩 껴있을 때는 하나의 기사 떴다고 해서 부랴부랴 따라가 봤자 어차피 이후로 또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3일 월요일에 해당 이슈에 고점에 매수했으면 지금도 물려있는 시장이라는, 월요일에 휴전 이슈가 나왔지만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 동일하게 계속된 휴전 이슈가 추가적인 증시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역시도 현재 휴전이란 카드가 어느 정도 증시의 상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직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휴전 협상 하나 가지고 증시가 상승이 나온다면 무조건 막 슈퍼랠리가 나오는 급등 랠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막 포모를 느끼면서 매수하지 말자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악재냐? 첫 번째로 지금 사모펀드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전날 아폴로에 이어서 오늘은 RS도 환매를 좀 제한했어요. 결국 이게 무엇이냐면은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 지금 주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한 내 돈 돌려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모펀드 회사들이 지금 나 못 돌려줘, 못 돌려줘, 그러니까 조금만 돌려줄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사모펀드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우려감으로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재가 지금 왜 부각되지 않냐? 결국 이란이라는 더 큰 악재 속에서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 때문에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모두 강하게 하락이 나왔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오라클 포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악재를 해석할 수 있고, 오라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이야기하자면은, 오라클의 CDS, 즉 신용부도 수합이 지금 2008년도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게 우려스럽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뒤로 진정되고 안정된 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사모펀드 이슈랑 같이 연결되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BOJ 일본은행에서 이럴 의사록을 결정했는데, 지금 금리 동결 말고 금리 인상도 해야 돼라고 BOJ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월달 BOJ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3월, 4월, 5월달 나중에는 더 금리 인상해야 돼라는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그럼 결국 어떤 이슈가 발생돼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보자면은 과거 이 분홍색으로 친 구간들을 보이시죠? 24년도 7월, 25년도 1월, 그리고 동일한 구간, 과열권 구간에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해당 구간에서 항상 추세를 이탈했을 때 증시 어땠어요? 동일하게 폭락이 나왔었던 구간들이라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엔화가 강세로 이루어진 경우 증시는 악재라는 것이죠. 지금 다행히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진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음번 BOJ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는 이슈만 터져도 엔화 약세, 증시 폭락이 과거에 앞에 나왔던 패턴처럼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엔달러 이슈 역시도 우리가 지금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면은 절대 안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어떤 게 나왔냐면은 3월 PMI 예비치가 나왔어요. 평균 판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대비해서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비용 상승, 그리고 2022년도 8월 이후로 가장 빠른 판매 가격 상승이라는 거예요. 예비치라서 전날 증시의 변동성이 높진 않았지만, 이게 CPI 그리고 PC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까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5분 동안 사모펀드부터 각종 악재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악재들이 모두 에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냥 우려 정도만 해야 돼가 아니라 모두 과거에 한 번씩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재료들이자 현재 악재가 소멸되지 않은 악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악재들을 최근에 일주일, 한 달 동안 왜 못 들었어요? 이란 때문에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이랑 미국이 휴전 협상하고 있대라고 하면은 결국 증시는 이란 이슈에서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한대 안 한대 이슈에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 이 이슈는 나중에는 증시에 어느 정도 잔잔한 파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들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시장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이란 하나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어제 코인베이스 포함해서 서클 등등도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이런 강한 하락들의 이슈는 이란 이슈가 아니라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었으나 이자 지급이 금지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코인베이스나 서클 등이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100불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서클, 인버스 당연히 출마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악재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악재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증시가 슈퍼랠리로 달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자, 추가적으로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전날 QQQ 기준으로 꽤나 강한 콜옵션이 들어왔어요. 그냥 해칭용 물량보다는 조금 더 높은 물량이거든요. 4월 30일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한 달 정도 뒤에는 QQQ가 60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시장에 베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날 종가 583불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600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략 3% 정도의 상승을 열어놓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나온다라고 봐요. 실제로 이 정도 상승은 충분히 다음 주 내로도 빠르면 이번 주 내로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QQQ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어때요? 이 갭을 띄워놓은 상승 올린 다음에 지금 갭 메꾸는 하락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쌍바닥 지뢰를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W자 파동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제가 최근에 일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요일에서 화요일 최대 수요일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면은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했죠. 규모는 한 3% 정도 나올 거라고 했고요. 근데 월요일에 반등이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이 3%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의 반등이 이것보다는 더 높아야 돼요. 그리고 SPY 기준에서도 지금 밑에 이 갭 하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갭 하락을 한 번 더 메꾸면서 640에서 645포인트를 도달하잖아요. 그럼 해당 구간에 지지받고 나서 올라가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거구나. 아까 QQQ 말씀처럼 그리고 SPY 말씀처럼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SPY 옵션 데이터예요. 위에 지금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65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645포인트까지도 다이렉트로 밀리고요. 이것은 결국 위로 올라가봤자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옵션이고 반대로 밑으로 밀리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645포인트까지는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무빙. 그래서 670에서 672포인트를 바로 메꾸러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앞에서도 뭐라고 했죠? 상승이 나와도 이란 휴전 소식이 급상승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말자고 했죠. 왜냐면은 바로 더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다시 하방 밀리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본인이 나와야 되는 기술적인 상승분을 모두 여기서 소진시키고 나서 다시 하방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670포인트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즉 이 밑에는 640포인트를 찍지 않고 올라가 버릴 경우에는 밑에 G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있는 풋옵션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높다라는 거죠. 왜? 3월에서 4월 풋옵션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승에 해당 풋옵션을 모두 청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략 3% 정도 올라갈 때 풋옵션 청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겨우 대략 3에서 2%, 3%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풋옵션 모두 청산시킨 다음에 콜옵션으로 스위칭 하겠냐고요. 그런 모습이 화요일에도 없었고 월요일에도 없었고 어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이 위에서 뭐 잡아요? 계속해서 풋옵션 더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밑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염두하는 패턴이 여기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여기서는 무조건 인버스 강하게 잡아야 돼요. 왜? 620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질 거니까. 이
점만 우리가 SPY 기준에서 주의하시면 되고, 반대로 지지를 받으면은 3, 4거래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위에서 횡보가 나오든지 다시 빠지는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 더 그림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640포인트를 지지받지 못하고 한 번 더 개파락이 출현하면서 하락이 나올 경우 630에서 620포인트는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인버스 차량 매도하면서까지 레버리지를 매수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640에서 645포인트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혹시나 떨어지지 않고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위에서는 더 간다고 외치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요. 마지막 한 번 더 갭 하락을 통해서 30포인트까지 하락이 내려와 줄 경우 정말 레버리지를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이 점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증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인버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승이 바로 나와주면은 어때요? 인버스 추매해서 수익 강하게 내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내가 인버스가 없어 라고 하면은 반대로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에는 그냥 레버리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70K 내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이 66K에서 62K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SPY랑 그리고 QQQ, 즉 증시랑 비슷하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75K. 근데 아까 SPY 기준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660에서 670포인트 돌파 못한다라고 했죠. 동일하게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75K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하방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BC의 패턴으로 결국 이 하락은 66에서 62K까지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자, 비트코인이 뭐 71K, 72K 올라갈 때 포모 느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 사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MS 사야 된다.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하방 나올 때 15%. 근데 MSTZ 잡으면은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리인 거죠. 그럼 당연히 MSTZ 기준에서는 몇 불에 매수해요? 9불 초반까지 깔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이 최고다. 10불 밑에서부터 9불 초반까지 분할로 매수해라. 그리고 수익은 최소 12불, 13불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 근데 아까 SPY 기준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혹시나 추세 이탈하고 636 이탈할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면은 바로 위에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66에서 62K까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올라가 내려가 이게 아니라 결국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니면 바로 내려가고, 이 내려간다라는 게 보이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겨우 이틀 3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 XXL도 매수할 거고 뭐 엔비디아도 매수할 거고 테슬라도 매수할 거야. 겨우 3일짜리 상승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은 인버스 매수하고 하락 나오는 거에서 수익 제대로 내는 게 맞죠.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75K를 도달하든 아니면 72K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든 결국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MSTZ 모아가는 게 최고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이 종목이 11불을 다이렉트로 돌파할 경우 추매하면서 수익 20%씩 더 내면 돼요. 저는 11불 돌파할 때 멤버십에서는 다 추매 타점 드릴 거고요.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 오면은 이 자리에서도 추매 타점,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머리 싸매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 SPY에서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열려 있지만 결국 어디까지 내려와요? 결국 눌렸다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든 올랐다가 내려오든 결국 630, 620 이 하방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 축소 못하신 분들은 내려왔을 때 현금 추매, 그리고 위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현금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만 저 따라와서 밑에서 레버리지 매수 좀 하고 위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인버스 구축 하락. 근데 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타 치는 거 너무 어려워 하시면은 그냥 현금 들고 관망, 밑에서 600에서 620포인트 올 때 그냥 레버리지 매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져가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XX 기준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안 빠져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은 사실 다른 섹터들 지금 뭐 아이언큐 포함해서 여러 섹터들이 월요일 대비해서 강하게 하락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XXX 같은 경우는 3월 4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 곳에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지지받고 막 올라가봤자 상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방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XXL 기준에서도 자,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자, 기술적으로 반등은 62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62불까지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100불, 150불 올라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XXL 올해 26년도 뭐 4월에서 5월 사이에 80불도 못 간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감히. 반대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35불까지 내려온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라는 건 지금 구간에서 단 5%, 10% 올라가는 거 못 사서 막 이거 아까워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 매수했다가 이후로 강하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종목은 하방이 나오면은 45불, 35불까지는 하방이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 둘, 셋으로 빠지는 자리에서 이 단기 비파동 반등이 결국 55에서 끝나냐, 58에서 끝나냐, 62에서 끝나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하방은 동일하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 영상에서 XXS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결국 하나, 둘, 셋.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하방이 34, 32, 30 눌리면 눌릴수록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죠. 인버스 매수 타점 잡고 강하게 수익 내자. 어차피 올라오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 5파동 진행하면서 350에서 360불까지 하락이 나와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자 라고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60불 이탈했을 때 손절 잡는다고 치고 매수를 365불부터 분할로 하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1.5에서 2%로 끝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15%, 20%씩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섹터 AST 베이 모바일 로켓랩 같은 거 봐달라고 하셨는데, 로켓랩으로 좀 봐드리면은 첫 번째 G라인 66불 이탈했을 때 하방 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66불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66불은 2월부터 지금 계속 박스권 지받고 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어때요? 밑에 있는 G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의 하락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 하락을 우리가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최소한 55불에서 최대 40불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리죠. 하나의 상승 파동을 똑같이 피보나치 그렸을 때 1.618, 40불 초반에 형성되죠. 그러면은 이 종목 높은 확률로 40불 초반까지는 하락이 3월에서 4월까지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BC의 파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5불을 지지받더라도 결국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안 되고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40불 초반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로켓랩뿐만 아니라 우주 섹터 다 관련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 파동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계산했는데, 이 파동 제 계산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지금 파동이 절대 4파동 주정일 수가 없거든요. 혹시 1파동을 어디서 산정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도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볼게요. 1파동을 2022년도 정도에서 잡으셨으면은 파동 카운팅이 이미 잘못된 파동이에요. 애초에 파동 카운팅 잘못 잡으셨어요. 이 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즈가 이렇게 잔뜩 껴있을 때는 우리가 차트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양자 섹터 마지막으로 좀 봐드리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32불대를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거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 30불 아래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지지라인은 30불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32.5불 혹시나 오늘 이탈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30불을 지지받아 준다면은 이후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거니까 이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잘해야 35불에 37불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자 여기서 무조건 비중수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꼭 가져간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리게티나 디에이브 컨텀도 동일해요. 막 여기서 안 쉬고 막 다시 올라가는 시장들이 아니라는 거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길어요. 그리고 하나의 하락 수렴이 종결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당시 다시 눌림이 나와도 14.5불, 14불 때 이탈하지 않으면은 18불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14불을 지지받아줘야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 그러면 당연히 보유자분들은 저 자리에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디에이브 컨텀조차도 동일하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는 한 18불에서 19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해요. 18에서 19불 정도. 근데 이게 잘해야 18에서 19불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비중 축소하는 게 사실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좀 여러 가지 좀 같이 봐드리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가 계속 남아있는 시장이고, 실제로 이 악재 때문에 전날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들이 이란 호재랑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악재들이 더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라. 자, 어제 서클만 해도 마이너스 20%가 하락이 나왔어요. 서클 100불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100불 G라인을 이탈하면서 밑에 G라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서클은 100불이 이탈할 때 결국 60불까지 하락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 이거 갭 띄워놓은 상승 다 메꾸러 한 방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자리이고, 혹시나 기술적으로 100불을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났으니까 막 170, 180 올라가기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잘해야 120을 다시 찍고 하락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하나의 강한 기대감이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하방 나온다라고 보는 게 높죠. 그래서 서클 인버스 보유하고 계신 저희 후원자님들은 100불 이탈하실 때 더 가져가시면서 60불 구간에서 매도사점 잡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종목이 120에서 130까지 올라와도 결국 이 돌파하기 너무 어려워요. 더블탑했던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밀릴 때 인버스 계속해서 올라올 때 추매 하방 인버스 수익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패턴은 아까 MSTZ랑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서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